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흥에서 친구와 자취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09년 12월, 시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집을 나와 자취 중이었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친구 가영을 룸메이트로 불러 함께 지냈습니다. 가영은 기가 센 편이라 제가 가끔 보던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고, 덕분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영이 배가 고프다며 나가서 먹자고 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고양이 모래도 사했기에 이것저것 사들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저는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들고 있었고 가영은 가벼운 비닐봉투 하나만 들고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가려면 직선으로 놓인 3개의 교차로 중 2개를 지나 3번째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교차로에 제가 있을 때 가영은 벌써 3번째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이라 주변을 경계하며 걷던 중 첫 번째 교차로 왼쪽 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가만히 서 계신 걸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계신지 알 수는 없었지만 두 번째 교차로를 지나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어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 멀리서 웬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양이 아닌 것이 분명했지만 누가 이 시간에 나왔나 싶어 원룸으로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뚜렷해졌고 첫 번째 교차로에서 본 할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교차로에서 저와 마주쳤을 때 가만히 서 계시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세 번째 교차로까지 오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할아버지가 산 사람이 아님을 알아챘고 무서운 마음에 눈을 아래로 떨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할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겁에 질린 채로 거부했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무섭게 일그러지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가오는 할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내밀며 저에게 잡으라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끌려갈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저는 무심코 손을 내밀었고 그 대신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투를 내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무서운데도 그 장면이 우스워서 어쩔 수 없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죠. 제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할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겠는지 저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말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양의 소리에 할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거두었고 가양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제 앞에서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에 외출을 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할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원룸 괴담. 대구 근교의 원룸촌에 살면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망사고가 연달아 있었고 제가 그 동네에 머무는 동안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던 아주머니가 어느 원룸에 문 앞에 우유가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이상해서 옆집 사람과 상의 후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문을 열어보니 한 남자가 천장에 목을 매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줄이 끊어져서 시체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변해 있었고 온몸은 시커멓게 변해 청동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그 근처에는 유명한 대학 캠퍼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캠퍼스 근처에서 공사를 하다 테이프가 쳐지고 경찰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들어보니 포크레인이 야산을 파다가 여자 다리와 구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체의 일부인 다리 한쪽만 나왔고 경찰이 주위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다른 부위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경험하신 일입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가시던 아버지는 대구의 앞산에서 목을 맨 여성의 시체를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새벽녘 어둑어둑한 시간, 오르막길을 오르시다가 멀리 나무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나무 위에 매달린 시체를 보게 되었고 머리가 산발된 채로 혀가 가슴팍까지 늘어진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계속 가위에 눌리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 증상에 시달렸고 결국 무속인을 찾아가 민간요법으로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파트 괴담. 내가 옛날에 잘 나가던 동네의 한 아파트에 살았을 때 이야기야.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잖아. 우리 아파트가 소위 말하는 그런 케이스였어. 묘지였던 곳을 밀어버리고 지어진 아파트거든. 내가 겪은 일을 말해줄게. 여자는 앉아서 머리를 감는 경우가 많잖아. 남자들은 대부분 샤워할 때 서서 머리를 감고. 그때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았는데 내 머리카락이 아닌 것이 자꾸 내 어깨와 목 주변에 엉켜 있는 거야. 그 당시 나는 학교 두발 규정 때문에 스포츠 머리였는데 아주 긴 생머리의 머리카락이었어. 25cm가량 되는 머리카락이 자꾸 엉켜 있길래 소름이 확 돋는 거야. 그리고 그런 느낌 알아? 분명 머리카락인데 강아지를 만진다든지 할 때 느껴지는 생명체의 그 느낌 말이야. 어깨에서 그걸 떼어내는데 머리카락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리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때부터 나는 문을 열어놓고 부모님이 계실 때 머리를 감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있을 땐 머리카락이 엉켜 있지 않았어. 어느 날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던 날 혼자 집에 있는데 머리를 감아야 할 시간이 온 거야. 무서운 거 꾹 참고 샴푸질을 하는데 그만 눈에 샴푸가 들어갔어.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한쪽 손으로는 귀신 모독에 팔을 막 휘둘렀거든. 그런데 그때 말이야. 팔을 휘감는 이질적인 감각이 느껴지면서 닭살이 확 돋는 거야. 마치 바닷물에 푹 젖은 미역이 팔에 감기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 순간 소리를 막 지르면서 뛰쳐나왔거든. 그러니 그 감각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 결국 대충 행궈내고 나와서 친구 집에서 부모님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 참, 그리고 하나 더 경고하는데 어두운 골목길을 걷다가 뒤에서 누가 막 따라오잖아. 뒤돌아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절대로 위는 쳐다보지 마. 네 번째 이야기, 할머니 집. 당시 할머니 집에서 겪은 일이라니 참 오싹하네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을의 추운 날이었고 할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를 가시곤 했지요. 그날도 예배를 가시며 늦을 거라고 하시고는 교회로 향하셨고 저는 안방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져서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내밀려는 순간 갑자기 안방문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굳어버린 채로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문이 계속해서 끽끽끽끽끽 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겁에 질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며 끽거리는 소리도 동시에 멈췄습니다. 무서웠지만 큰아버지 전화일 수도 있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집어들었죠. 큰아버지는 왜 전화를 안 받았냐며 할머니가 교회에서 돌아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큰아버지 댁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분명 저는 몇 분 전까지 TV를 보고 있었고 할머니가 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TV를 보니 이상하게 TV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TV 화면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TV가 다시 켜지면서 배우들의 대사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내복 차림으로 큰아버지네 집까지 뛰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은 꿈을 꾼 거라고 했지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큰아버지와 통화 중이었고 지금까지도 그날의 일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친구.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죠. 그날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니 친구도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이 들었죠. 한참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녀석이 먼저 일어나 학교 가려나 싶어 눈을 뜨니 친구가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보며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죠.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웃냐고 물으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가위에 눌린 듯 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쳤던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며 웃고 있는데 그 친구의 등 뒤로 손이 조금씩 올라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손은 친구의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목 언저리까지 올라왔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지손가락에는 샛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죠. 어두운 방 안에서 그 노란색만 어찌나 잘 보이던지요.
그리고 친구의 어깨 뒤로 사람의 머리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로 보아 여자인 듯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친구의 머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도 절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아냥거리듯 둘이서 절 보며 희죽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의 어깨에 목만 있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친구는 대답 없이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순간 제 앞에 있던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깨워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친구는 제가 묘사한 내용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노란색 매니큐어? 친구는 다짜고짜 빨리 대답하라며 윽박지르는데 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담배 한 대를 더 피우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에 오며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 자살이라도 한 거야? 친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자살만 했으면 다행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었지만 친구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묻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군대를 갔고 제대 후 복학생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개강하는 날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시다가 그 일이 다시 화제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지. 왜 내 친구들을 죽이는 거야, 3명이나. 저는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같이 죽었어야 해. 내 친구들 꿈에 나올 때마다 진짜 미치겠다. 이윽고 친구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라산에서 친구와 그녀가 다정히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그녀의 손에는 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봤던 그 여자가 바로 그녀가 아니었을까 하고. 그리고 만약 그녀가 맞다면 오빠, 저 사람이 그 친구야.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이었을지 말입니다. 6번째 이야기, 좌부동자. 여러분은 혹시 좌부동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저희 본가에서 실제로 겪은 신기한 일입니다. 당시 임신 중이던 저는 출산 준비를 위해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본가는 2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는 저와 언니가 결혼해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 두 분만 살고 계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주로 1층에서 생활하셨고 저는 2층에 비어있던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2층 침실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임신 후기로 배가 많이 불러있던 저는 잠들기가 힘들었고 깊게 잘 수 없었기에 자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을 청하려 할 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리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발소리는 위쪽에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후에도 잠자기 힘들 때마다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덕분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독주택이라 누가 위에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1층에서 걸어 다니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부모님이 계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1층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그날 저녁 약속 때문에 늦게 오신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상태에서 맨정신으로 발소리를 들으니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허벅지에서 무언가 물 같은 것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고 본이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정도 남은 상태라 놀랐지만 다행히 부모님께서 근처에 계셔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출산이었지만 아기와 저는 건강하게 태어나 본가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발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했고 육아로 인해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몇 년 후 다 같이 모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언니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엄마가 해준 요리를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와 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 집 가끔 발소리 같은 게 들려. 그 말을 듣자 제가 들었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 소리 들었는데. 이야기를 듣자 엄마는 3년 전 처음으로 발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옆집에 서너 살 정도의 아이가 살고 있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잊을만하면 들려왔고
엄마는 그 소리가 좌부동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좌부동자는 장난을 치거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두려움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아빠는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날 우리는 신기한 일을 또 한 번 겪었습니다. 언니가 가져온 아이의 옷이 없어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가 입을 옷을 준비해 두었는데 옷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옷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결국 그날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옷 여기다 뒀어? 찾아보니 어젯밤에 찾아 헤매던 옷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있는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옷은 마치 누군가가 입고 벗어 던진 것처럼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좌부동자가 장난을 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장난삼아 이야기했지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편하게 잠들게 도와주고 조기 출산 상황에서도 빠르게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해준 좌부동자. 언니에게는 귀여운 장난도 쳤으니 우리 가족에게 좌부동자는 긍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와 통화할 때마다 발소리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엄마는 아직도 가끔 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정에는 아직도 좌부동자가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7번째 이야기, 할머니. 재수학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한의대에 재학 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언니의 집은 부산이었고 학교는 다른 지방이라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천장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둥둥 떠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라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할머니는 계속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위에서 풀려 할머니가 사라지자마자 꼭두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집에 와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평소 겁이 많던 언니였으니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다음 날은 해부학 실습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의대는 의대와 달리 해부학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실습조가 시체 하나를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해부를 하고 학생들이 빙 둘러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니는 해부학 실습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해부하려고 준비한 시체를 본 순간 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주 동안 어머니가 자취방에 올라와 언니를 돌봐주셔야 했습니다. 쓰러진 이유는 바로 해부대 위에 놓인 시체가 전날 밤 가위에 눌렸을 때 자신을 노려보던 그 할머니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존재.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깊게 잠이 들었어. 나는 하숙생이었고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집이었지. 꿀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 뭐지? 싶었지만 급한 일이었다면 문자를 남기거나 전화를 했겠지 싶어 그냥 무시하고 잤어.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야.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실눈을 살짝 뜨고 누군지 보려고 했는데 내 남자친구였어. 그런데 한 번도 하숙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도 없었고 얘는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거든. 너무 충격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남자친구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커 보였어. 키가 큰 편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 듯한 정도로 컸어. 그리고 뭔가 진짜 이상했어. 그는 문 앞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맞는데 뭔가 달랐어. 내 남자친구 같지 않은 그 존재가 그냥 날 놔두고 문을 닫고 나가더라. 악몽인가 싶어 다시 잠에서 깨려고 했는데 이번엔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어. 다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자는 척 했는데 그 존재가 침대 곁으로 걸어오더니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 눈을 감고 있어도 실루엣이 보이잖아. 그 존재가 얼굴을 내 눈앞까지 가져다 대더니 앉아네 라고 하더니 나가버리더라. 정신이 번쩍 들어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물었어. 혹시 왔었냐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더라. 그 존재는 도대체 뭐였을까? 9번째 이야기, 두 자리의 주인. 부모님과 오랜만에 만나 새벽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해주신 옛날 이야기가 너무 소름 끼쳐서 여기에 남겨본다. 아버지가 9수에 들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허허벌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자리를 파고 계셨다고 한다. 파다 보니 윗줄에는 구덩이 3개, 아랫줄에는 2개, 총 5개의 구덩이가 생겨 있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파놓은 구덩이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에서 깼고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다. 당시 우리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아버지는 혹시 내가 꿈에서 아버지의 무덤 자리를 파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걱정이 너무 컸던 탓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뒤 친척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주말에 장례식을 다녀온 후 다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파놓은 5개의 묫자리 중 2개가 흙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돌아가신 친척이 먼 관계의 부부였기에 묫자리가 2개나 채워졌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꿈이었지만 그 생생한 안도감이 죄책감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꿈에서 깬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남은 3개의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다. 혹시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너무나 슬플 것이기에 아버지는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몸조심하라는 안부 연락을 보내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안 그 꿈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아버지의 직장 상사분이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다녀온 후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에서는 3번째 묫자리도 흙으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근처 철학관에 가서 꿈 해몽을 부탁드렸더니 그곳에서는 무덤을 파는 꿈이 오히려 좋은 꿈이라며 돌아가신 분들과의 일은 단순한 우연이라며 위로해 주셨다고 한다. 아버지도 그 말을 믿고 잊어버리려고 했었다. 그리고 몇 달 뒤 회사 휴일에 낮잠을 자다가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2개의 묫자리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었다. 마치 큰일이 해결된 듯한 느낌에 기뻐진 아버지는 엄마에게도 그동안의 꿈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버지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끙끙 앓았던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서야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들은 이야기라면 나쁘지 않은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엄마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 친가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다. 엄마는 시집살이도 심했고 딸 셋을 낳은 이후 할머니에게 구박을 많이 받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엄마가 딸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셨는데 남아선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할머니가 무서워 엄마에게만 몰래 고백했다고 한다. 결국 2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아마도 아버지 꿈에 남았던 2자리의 주인은 그 2 아이였던 건 아닐까 싶다. 10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밤 9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우리 가족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떨어진 곳에 이상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처럼 키는 작은데 얼굴은 완전히 할아버지인 그 사람이 플랫폼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신경이 쓰여 슬쩍슬쩍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은 손을 앞으로 쭉 펴더니 마치 끈을 당기는 것 같은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있는 건지 선로 넘어 반대쪽 플랫폼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할아버지가 끈을 잡아당길 때마다 몸이 흔들리며 조금씩 앞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그 여자가 서 있던 플랫폼에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세차게 끈을 당겼고 여자는 마치 이끌리듯 그대로 플랫폼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반대쪽 플랫폼에서 수많은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상황을 확인하러 반대편에 다녀와서 해주신 말은 이랬습니다. 한 여자가 전철에 부딪혀서 다쳤나봐. 피도 좀 나긴 했지만 다행히 의식도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전철을 탈 때마다 혹시 플랫폼 어딘가에 그 할아버지가 있지 않은지 찾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편 플랫폼에서 그 할아버지가 끈을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끔 두려워집니다. 11번째 이야기, 교회. 교회 같은 곳에서는 절대 불을 끄고 혼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적 체험담을 보면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에 씌인 경우가 많아요. 성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유독 많죠. 저도 교회에서 공익 근무를 하면서 밤에 혼자 남아 문을 닫고 나간 경우가 많은데
불을 다 끄고 문을 잠그려는 그 짧은 순간에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어요. 짧은 시간은 괜찮았지만 더 머물거나 자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근거 없는 이야기 같겠지만 교회는 생각보다 보통 터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물론 터가 좋고 건물도 번듯한 교회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교회는 땅값과 건물값 때문인지 터도 안 좋고 건물도 낡아서 음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이 되고 사람이 없어지면 온갖 영적 존재들이 모이는 느낌이랄까요. 밤에 십자가가 빛나고 그 외에 공간이 어둡고 습하며 음기로 가득 차니 영적 존재들이 모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밤늦게 교회를 보면 모든 불을 끄지 않고 작은 불이라도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곳에는 불이 모두 소등되면 기도를 멈추고 곧장 교회를 떠나 밝은 곳으로 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12번째 이야기, 작은 인형. 저희 집은 저와 동갑인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뒤에는 산이 있어서 복도 쪽 창문에서는 산이 가깝게 보입니다. 이 때문인지 창가 쪽에 자리한 제 방은 여름에도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항상 서늘했어요. 이런 집 구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기가 약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 항상 제가 겪습니다. 자잘한 에피소드도 많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고 아직까지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동생이 학원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어 엄마가 동생을 마중 나갔습니다. 시간은 저녁 7에서 8시쯤이었고 겨울이라 이미 하늘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흰 천 같은 것이 걸려 있는데 이불 같으니 확인해 보라는 거였어요. 거실과 베란다가 미닫이 문으로 연결된 구조라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불은커녕 빨랫거리도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고 흰 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밑을 내려다보니 동생과 엄마가 보여서 전화에 대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했길 리 옆에 흰 천 같은 게 서 있는 것처럼 불쑥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가위도 자주 눌리는 저는 섬뜩해져서 괜히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걸쇠까지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 엄마와 동생이 뛰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오냐고 물어보니 제가 전화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화를 내는 순간 그 흰천 같은 것이 저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형태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 머리 부분이 분명 저를 향해 돌아가는 게 보여서 불안해져서 뛰어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한동안 베란다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어느 토요일에 온 가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 쪽 전선 코드가 모두 뽑혀 있더라고요. 애써 청소하다가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지만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제 방에 있는 인형이 모두 뒤돌아 있던 날도 있었어요. 방문마다 십자가를 걸고 난 뒤 그나마 그런 일이 덜했지만 제 방 문밖 책장 위에 있는 작은 인형은 아직도 가끔씩 돌아서 있습니다. 매일 똑바로 앞을 보게 세워놔도 말이죠. 13번째 이야기, 커터칼. 제 친구의 아는 형이 오래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편의점이 있는 동네는 오후 6시가 넘으면 사람들 통행이 급격히 줄어들며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사소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는데도 치안은 허술했다고 합니다. 그 형이 근무하게 된 편의점은 원래 다른 회사의 편의점이었지만 사정상 편의점 이름을 바꾸었고 근무하던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들어온 강도에게 위협을 당해 포박되고 편의점 현금통에 있는 돈과 복권을 도난당했습니다. 이 강도는 성폭행까지 시도하다가 여자가 몸부림치자 여자의 배를 칼로 여러 번 찌르고 그녀가 아직 의식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인상착의를 말하지 못하도록 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강도는 도망치려던 중 지나가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이 편의점은 한동안 문을 닫았고 건물 주인도 편의점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 인테리어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편의점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이 그 근무지를 맡게 된 것이죠. 형이 근무를 하던 어느 날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편의점마다 손님이 껌을 밟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나면 껌대는 칼로 바닥에 붙은 껌을 떼곤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바닥을 둘러보며 껌을 찾아내려던 중 바닥에 이상한 물체가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물체는 사람 머리였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형은 그것이 풍선이나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서 기이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차마 직접 그 물체를 쳐다볼 수가 없어 바닥에 비친 모습을 슬쩍슬쩍 보면서 태어난 첫 껌을 때려 다니는 척 했답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형을 따라오다가 상품 진열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눈을 떠보니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잠시 졸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카운터에 묻은 침을 닦고 마침 물건을 고르는 손님이 있기에 계산할 준비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저벅저벅 걸러와 뭔가를 달라는 몸짓을 하는데 결국 형은 다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껌을 떼던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14번째 이야기. 우리 집은 11층이다. 난 어릴 때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어. 집에는 형,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여사촌 동생까지 있었어. 여사촌 동생은 나와 동갑이었지만 내가 빠른이라서 오빠였는데 그 애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삼촌은 건달이었고 숙모는 술집에서 일하시던 분이셨어. 어린 시절이라 어른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어. 그래서인지 우리 집에서 5살 때부터 7살까지 같이 살았던 것 같아.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그 애는 고향집으로 돌아갔어. 간간히 만나다가 내가 4학년 되던 해부터는 아예 삼촌 가족과는 만날 수 없었어.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이 되던 11년 설날에 오랜만에 삼촌과 어른이 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됐어. 어색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고 그날 밤에 그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 오빠, 오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그래, 자주 만나자 우리. 오빠, 근데 그거 기억나? 어릴 때 오빠가 귀신 보이면 쫓아줘서 항상 고마웠어. 그 문자에 잊었던 내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 걔 외할머니가 무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 그 얘기를 듣고 떠오른 2가지 이야기야. 하나는 우리 집 베란다에 까만 관이 있었던 일이야.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정말이야. 어릴 땐 그게 관인 줄 몰랐는데 검정색 나무로 된 상자였어. 그의 말로는 어린 시절 집에서 나랑 둘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으려고 그걸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거기 누워 있었다고 해.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귀신이 있다고 날 불렀는데 당연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내가 오빠인 척하며 저리 가라 하고 휴유했다고 하더라. 2번째는 할머니, 나, 그리고 걔 이렇게 셋이 거실에서 자다가 있었던 일이야. 새벽에 걔가 뒤척이다 잠에서 깼는데 베란다 쪽에서 자고 있던 걔가 무심코 밖을 보게 됐대. 베란다 창문이 위쪽은 방충망, 밑쪽은 쇠창살로 된 구조였는데 그 밑에 쇠창살 사이로 남자가 얼굴을 낀 채 멍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집은 11층인데도 말이야. 그때도 걔가 날 깨웠고 내가 귀신을 향해 휘휘하며 쫓아졌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 15번째 이야기. 친구들. 차 안에는 3명이 있었어.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중이었는데 앞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드를 타고 있었어. 이상한 건 그 여자만 흑백이었고 키가 너무 컸다는 거야. 승용차 지붕 위치에 허리가 올 정도로 말이야. 뒷자리에 앉은 친구가 저 여자 나만 보여? 라고 하니까 운전하는 친구가 흑백 형체는 귀신이니 못 본 척하자 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흑백 여자가 보드 속도를 줄이더니 갑자기 차 주위로 다가왔어. 다들 놀라서 시선을 피하며 노래를 부르고 안 보이는 척하다가 꿈에서 깼어. 그 뒤로 며칠이 지나 같은 꿈을 또 꾼 거야. 그날도 똑같은 환경이었고 내가 저 사람은 왜 흑백이지? 라고 하자 뒷자리에 있던 친구가 오열하듯이 아 미친놈아 모른 척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난 왜 그러지 싶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속도를 늦추며 차 앞에서 지그재그로 달리는 거야. 그리고 조수석 창문 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차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 놀라서 안 보이는 척하려고 시선을 피하는데 주마등처럼 자꾸 시야에 그 귀신 얼굴이 가득 차서 내 눈앞을 스치더라. 고개를 돌려보니 운전하는 친구는 눈물 범벅이 된 채 못 가겠다고 하고 뒷좌석 친구는 눈이 뒤집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 흑백 여자는 차 속도에 맞춰 달리며 눈을 마주치려고 애쓰고 정말 미치겠더라고.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깼는데 눈을 뜨자마자 뭔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 글을 읽기 전에 쓰고 있어. 그런데 누가 쳐다보는 느낌 알지? 고개를 못 들겠더라. 고개를 푹 숙이고 얼른 거실로 나가서 부모님이랑 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모든 모습이 다 선명한데 유일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건 차에 같이 탔던 친구들이야. 16번째 이야기, 저주. 우리 할머니는 1919년생이셨고 2012년에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다. 할머니는 얇은 이불을 얼굴 끝까지 덮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이불을 얼굴 끝까지 덮고 자면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간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만 어렸을 때의 나는 이 이야기가 무서워 절대 이불을 얼굴 끝까지 덮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에 잡혀가셨다고 한다. 전쟁에 나가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할머니도 잘 모르셨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잡혀간 후 마을의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지내셨다고 한다. 그들 중 한 명은 신기가 있던 무당이었는데 점점 실력이 약해져 무당일을 그만둔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 무당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도 할아버지처럼 일본군에 끌려갔다고 했다. 전쟁이 끝나가며 마을의 남자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그 무당의 약혼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그 무당은 결국 정신이 이상해지고 마을 사람들이 말리려 해도 혼자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갔다고 한다. 할머니의 고향에는 마을 회관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다. 그 무당은 결국 그 나무에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났다. 나무 밑에는 저주를 담은 유서 한 장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유서에는 그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의 약혼자를 잡아간 사람들을 저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마을에서 3명의 사람이 죽어나갔다. 죽은 사람들의 콧구멍과 입에는 이불이 들어가 있어 숨을 못 쉬어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건 후 마을에서 창씨 개명하고 일본에부터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결국 야반도주하며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 일을 회상하며 저주가 무섭다고 말씀하셨다.